축산, 검협전. 32화 건곤침과 백독금잠고. 하늘을 뒤덮은 붉은 실이 두 차례 금잠고를 쓸어버리고 땅을 가로지른 금빛 검광이 단칼에 괴수를 베어버리네. 그 시각 자은사 무리는 대전에 모여 녹포를 우두머리로 세우고 어떻게 아미파를 대적할지 논의 중이었다. 지난밤 눈앞에서 구림을 놓친 후 용비가 유덕 녹포와 함께 법보를 꺼내들고 당장 벽규남으로 쳐들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여전히 효월이 합류한 후 제대로 계획을 세우자고 주장했다. 다행히 실력자들이 많이 모인 덕분에 이미 철옹성이나 다름없는 자은사 세력은 공격과 수비 모두 자신 있었다. 하지만 효월까지의 합세에 힘을 키우면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성미 급한 용비는 영 못마땅해하며 적의 동태를 살피겠다며 유덕과 함께 벽규남으로 날아갔다. 무우사 부근을 지나는 듯 뿌연 안개가 사방을 자욱하게 뒤덮어 벽규남의 위치를 가늠하기 힘들었다. 한데 돌아보니 지나온 쪽 하늘은 아주 쾌청했다. 이 안개는 필시 아미파의 장안법일 터였다. 용비가 구자모 의몽검을 날리며 안개를 뚫고 지나가려는데 난데없이 뒤에서 수많은 금빛 가루가 날아들었다. 달빛이 희미한 데다 축시 무렵이라 금빛이 매우 선명했다. 사형, 조심해요. 유덕이 깜짝 놀라 용비를 끌어당기며 태을권을 휘둘러 검광으로 몸을 보호했다. 무슨 일인가? 쉿, 일단 상황을 살피지요. 두 사람 앞까지 날아온 금빛 가루가 태을권 검광에 가로막혀 잠시 주춤하다가 양쪽으로 갈라졌다. 서걱서걱 누에가 뽕잎을 갉아 먹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왠지 모르게 섬뜩했다. 잠시 후 검광 가장자리를 비잉에 두른 후 다시 한 덩어리가 된 금빛 가루가 지체 없이 안개 방향으로 돌진했다. 이때 안개 속에서 붉은 실 수만 가닥이 튀어나와 금빛 가루와 맞부딪혔다. 희미한 비명 소리와 함께 후두두 떨어져 내린 금빛 가루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휘황찬란한 빛이 번쩍했다가 금방 사그라드는 것이 마치 폭죽놀이를 보는 것 같았다. 붉은 실을 피한 나머지 금빛 가루는 신통하게도 여의치 않은 상황을 인지하고 재빨리 왔던 길로 되돌아갔다. 붉은 실도 금빛 가루를 쫓지 않고 안개 속으로 돌아갔다. 아마도 안개에 몸을 숨긴 주인이 거두어들였으리라. 숨죽인 채 지켜보던 유덕은 겁에 질려 목소리를 낮추어 용비를 재촉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어서 돌아가지요. 용비가 무슨 일인지 물을 겨를도 없이 유덕이 다짜고짜 그를 잡아 끌고 휙 몸을 날렸다. 용비는 자은사 부근 숲에 내려선 후에야 자투지종을 들을 수 있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대체 뭔데 이리 호들갑이야? 우리 뒤에서 나타난 금가루는 녹포 노조가 단연간 심혈을 기울여 연성했다는 백독금잠고입니다. 사람의 뇌를 파먹는 누에지요. 아무리 날고 기는 검선이라도 한번 물리면 한 시즌 안에 반드시 죽습니다. 법원 선사가 효월 선사를 기다리자고 할 때 녹포 노조도 사형처럼 못마땅한 표정을 짓더군요. 우리가 벽규남에 도착하기 전에 백독금잠고로 아미파 놈들을 처리해서 실력을 과시하고 싶었겠지요. 한데 아미파가 이미 벽규남 주변에 안개를 피워놓은 겁니다. 안개 뒤에 숨어 느긋하게 기다리다가 길을 헤매느라 지친 우리를 상대하려는 이 일대로 전략이지요. 한데 그 붉은 실 수만 가닥은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네요. 어쨌든 백독금잠고를 절반이나 잃었으니 녹포 노조 기분이 말이 아닐 겁니다. 워낙 자낙무도하고 괴팍해서 내 편을 가리지 않는 사람 아닙니까? 아무것도 못 본 것으로 하고 조금 늦게 돌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괜히 아는 척했다가 화풀이를 당할지도 모르고 혹여 녹포 노조가 떠나버리기라도 하면 훌륭한 조력자를 잃어 사기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나저나 벽규남에
대단한 능력자가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적의 허실을 전혀 모르니 자칫 암계에 당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이만하고 나중에 정식 대결을 노리지요. 그때는 한 놈만 죽여도 본전이고 운이 좋으면 여러 놈을 해치울 수도 있을 겁니다. 복수는 그때 하면 됩니다. 용비는 반신반의했으나 결국 유덕의 권유에 따르기로 하였다. 두 사람은 일부러 조금 더 시간을 보낸 후 검광을 타고 자은사로 돌아갔다. 녹포가 두 사람을 보자마자 살기를 번뜩이며 물었다. 그냥 빈손으로 돌아왔는가? 혹시 오가면서 뭐든 본 것이 있지 않은가? 길을 잘못 드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벽교 남쪽으로 가긴 했는데 안개가 짙어 들어가는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혹여 적의 암계에 당할까 우려되어 서둘러 돌아오느라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흐흐흐흐. 녹포가 소름 끼치는 웃음과 함께 암록색 눈알을 부라리며 두레박 같은 큰 머리를 좌우로 까딱거렸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황새 다리처럼 가늘고 긴 팔을 앞뒤로 휘적거리며 느릿느릿 걸음을 옮기더니 느닷없이 유덕의 멱살을 잡아챘다. 똑바로 말해. 정말 아무것도 못 봤어? 흡사 울빼미가 울부짖는 듯한 날카로운 목소리에 모골이 송연했지만 유덕은 짐짓 태연하게 대답했다. 동룡 존자의 제자는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녹포가 으스러뜨릴 것처럼 잡아챘던 멱살을 서서히 풀더니 용비를 돌아봤다. 후후후후. 이번에도 섬뜩한 웃음에 고개를 까딱거리며 천천히 용비에게 다가갔다. 키가 큰 유덕이 녹포의 머리 위로 어서 피하라고 선짓했다. 용비도 녹포가 다가오는 것이 결코 선의가 아님을 알기에 바로 피할 생각이었다. 이때 지통이 심부름을 시켰던 두 승려가 대전에 나타났다. 주전부리와 과일을 담은 쟁반을 든 반미갈 요연과 지객승 요일이 차려로 들어왔다. 두 승려는 대전을 가로지르며 하필 녹포와 용비 사이로 지나갔다. 법원이 불러 세우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녹포가 앞장서던 요연의 가슴팍을 콱 움켜쥐었다. 재수 없게 걸려든 요연이 고통스러워하며 쟁반을 떨어뜨렸다. 쨍그랑 쟁반이 산산조각 깨지고 고기만두가 바닥에 나뒹굴었다. 아, 날카로운 비명에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요연에게 쏠렸다. 녹포가 요연의 갈비뼈 두 대를 부러뜨리고는 시뻘건 입을 쫙 벌리고 가슴에 갖다 대는 것이 아닌가? 먼저 심장을 빨아들여 우적우적 씹었다. 다시 옆구리를 물어뜯고 시뻘건 피가 흥건한 오장육부를 말끔히 먹어채운 후 너덜너덜해진 시체를 용비에게 휙 던졌다. 용비가 다급한 마음에 구자모 의몽검을 날리려 하자 유덕이 얼른 몸을 날려막았다. 방금 심장을 먹었으니 이제 괜찮을 겁니다. 유덕 말대로 녹포는 눈이 반쯤 감기면서 암록색 눈빛이 흐릿해졌다. 술에 취한 것처럼 팔을 축 늘어뜨린 채 자리로 돌아가 바로 골아떨어졌다. 다들 흉악하기로 유명한 자들이지만 이렇게 잔혹한 광경은 난생 처음이라 하나같이 혀를 내둘렀다. 특히 자의반 타의반으로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동참한 서국주는 녹포의 행동이 매우 못마땅했다. 실력만 따라준다면 당장 나서서 단칼에 베어버리고 싶었다. 요행이 화를 피한 요일은 이렇게 잔혹하고 요사한 자가 한편이라는 사실이 매우 불안하고 불길했다. 법원도 꺼림칙한 마음을 애써 감추며 조용히 지통을 불러 요연의 시신을 서둘러 치우라고 일렀다. 이날 이후로 법원을 제외한 그 누구도 녹포 곁에 다가가지 않았다. 원래도 경외심 때문에 가까이 하기 힘들었는데 이날 일로 혐오스럽기까지 하였다. 녹포는 다른 어떤 해명도 없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행동했다. 유덕과 용비는 녹포의 눈치를 보다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아 한시름 놓았다. 이튿날 저녁에 요사스럽고 음탕하기로 유명한 백화녀 소령과 구미천호 유연낭에 합류했다. 저녁 식사 후 팔뚝만큼 두꺼운 초 수십 개를 밝힌 대전에 모여 대책을 논의할 때였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 촛불이 사정없이 흔들리더니 웬 도사 하나가 나타났다.
맨발에 집신을 신은 남루한 차림새였고 등에 붉은 호리병을 메고 허리춤에 여의금고를 비스듬히 꽂았다. 대전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아미파 검선 취도인을 알아보았다. 아무리 이름난 검선이라지만 혈혈단신으로 호랑이 굴에 들어오다니 실로 대단한 담력이었다. 법원이 뭐라 묻기도 전에 취도인이 모두를 향해 예를 차린 후 입을 뗐다. 여러 도우님들. 빈도는 아미파 장문인과 삼선 1호의 명을 받아 말씀을 전하러 왔소이다. 이 중 어느 분이 영수신지 말씀 좀 나누고 싶소만. 법원이 탐탁지 않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일어섰다. 지금 우리를 이끄는 분은 노포노조요. 지금 이곳에 귀빈으로 와 계시지만 까마득히 아래인 당신이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분이 아니오. 할 말이 있거든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통해 하시오.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왔지만 조금이라도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짓거렸다간 무사히 나가지 못할 것이오. 인과응보가 아니겠소? 허허허. 지난날 태의 혼원 조사가 5대8을 세울 때 별난 사람이 다 모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수도인의 도리는 잊지 않았소. 한데 나중에 주중희란 사악한 자를 맹신한 탓에 사리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부도덕한 짓을 많이 저질렀어. 결국 지위도 명예도 모두 잃었지. 태의 혼원 조사가 죽은 후 그 문화 제자들이 초심을 잃고 점점 더 극악무도해져 간음, 살인, 강도짓을 밥 먹듯이 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불의를 용납하지 못하는 일부 청렴한 자들은 정파로 돌아섰지만 대부분 이단의 투신에 사수를 행하거나 도적대와 결탁해 폐악을 일삼았어. 우리 아미파는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 선을 수호하고 악을 제거해왔어. 그렇기에 더 이상 그대들이 날뛰는 꼴을 용납할 수 없어. 삼선 1호와 우리 도우들은 지금 벽사촌 옥천건으로 거처를 옮겼어. 내년 정월 보름날 저녁 귀파가 오든가 아니면 우리가 가르침을 청하러 오겠어. 사파가 이기는지 정파가 이기는지 어디 끝까지 싸워봅시다. 다들 자신 있으면 보름날 저녁에 겨루면 될 것을 어찌 무기도 없이 빈손으로 온 손님을 그리 사납게 쳐다보시오? 진랑, 유덕, 용비 등 몇몇이 분을 참지 못해 법부를 꺼내 들었지만 취도인은 별일 아니라는 듯 태연하게 행동했다. 법원도 자신들을 무시하는 태도가 못마땅했지만 홀로 호랑이 굴에 뛰어든 취도인을 제압해봤자 크게 득될 것이 없기에 눈짓으로 제자들을 제지했다. 말장난은 집어치우시오. 날짜가 얼마 안 남았으니 최후의 승자가 누구일지 곧 알게 되겠지. 정월 보름날 우리가 벽사촌으로 가서 가르침을 받겠소. 허허. 그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소. 빈도가 말이 지나쳤다면 부디 용서하시오. 그럼 이만. 정중히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는데 괴기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흐흐흐. 거기서.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